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강 2차시 그 주변부의 외교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외교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유럽의 중심주의적인 외교사적인 관점 그리고 문명권 간의 외교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문명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그러한 문명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각과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진 문명들이 어떻게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외교사를 어떻게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을 포커스를 주변부에 두고서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중심적인 그 유럽 강대국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탈적인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교사를 이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변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약탈적인 제국주의는 어떤 피해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약소국의 관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피해의 관점에서 그런 그 주변부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기존의 외교사 연구와 그 교육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조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사실 외교사의 변방입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전체의 그 국제관계사 외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이제 그 중견 국가로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질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유럽 중심적인 그런 그 세계 질서가 형성되었던 시기에 조선은 변방 중에서도 가장 변방, 실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중심된 지역에서는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질서의 중심부는 유럽과 영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이 주도한 19세기의 역사와 미국이 주도한 20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주로 많이 외교사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조선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면 즉 세계 외교사의 변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중심된 국가들이 어떻게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서로 간의 만남이 얼마나 이런 불행한 충돌의 역사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부의 위치에서 보면 중심부에는 그 여러 문명권들이 어떻게 충돌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절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주변부의 그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중심부의 그 세력이라고 평가를 하는 유럽의 과거의 문명권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러시아나 강대국들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문명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유럽 문명권과 영미 문명권, 미국을 포함한 그런 강대국의 문명권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 문명권 그리고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이슬람 문명권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교 문명권 이런 들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화된 시기에 여러 가지 문명의 요소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이런 문명권 단위로 뭐 전 세계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하게는 그런 지역별로 그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역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외교사에서도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부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부의 세계관이 역시 주변부로 그 강요된 그런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조선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세계 외교사의 가장 변방 중의 변방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힘을 발휘를 못한 것에 따라서 어떤 주변에 있는 강대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런 중국과 일본은 또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과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어가는 그런 관계들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의 세계관을 반영을 하면서 이해를 한 경향이 그동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해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서 조선 책략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 책략은 황준센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1880년경에 쓴 책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친중국 결일본 연 미국이라고 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함께하고 미국과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러한 시각이, 그런 세계관이 조선의 대외 정치의 기본 노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그 내용과 그 당시 조선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이 조선 책략이 조선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짜 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조선의 시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러시아가 당시 동북아에서 남하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조선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만 이해가 됐다는 것. 즉, 이건 조선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당시의 중국의 인식이나 일본의 인식, 그리고 유럽의 중심의 국가인 영국의 인식 등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를 견제를 하자라고 하는 인식인 거죠. 그러면 조선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이 조선 자체의 시각과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에게 강요하는 혹은 조선에게 강제하는 그런 시각들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조선 책략이지만 과연 그것이 조선 책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조선 책략이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어떤 세계관과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대국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주변 강대국들의 시각이 조선과 같은 약소국 주변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지난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된 거문도 점령 사건이나 그리고 그 영일동맹이나 당시에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영일동맹이나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러일 전쟁이나 그리고 1897년도에 아관 파천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와 관련된 것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사실 조선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조선의 그 대외 관계라기보다는 조선이 주변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당시 조선의 시각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885년도에 영국이 거문도 점령을 했던 사건 역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점령을 하는 것이 그 조선의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어떤 남하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정책 역시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느냐, 영국의 관점에서 보느냐, 조선의 관점에서 보느냐 다른 것이고, 이런 것은
중심부의 관점에서 어떤 세계사의 사건들을 살펴보느냐, 주변부의 그 약소국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일 동맹 역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러일 전쟁을 통해서 또 영국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관파천에서 잘 나타나시지 당시 조선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영향권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점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그 자신의 거처를 옮겨갔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러시아와 영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조선 주변의 국제 질서 속에서 사실은 조선이 상당히 커다란 고통을 겪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나 강대국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선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조선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 시에 그 외교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 중심주의 외교사 서술 체계, 즉 강대국 중심주의,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의 그런 외교사 서술 체계에서 사실은 여러 문명들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주변부의 새로운 외교사관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중심주의 외교사는 사실상 그 폭력 개념에 입각한 즉 파우스트 정신에 의한 외교사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럽이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유럽의 사고와 이익에 입각한 서술 체계라는 것이죠. 그건 주변부의 이익과 주변부의 그 사고에 입각한 거기에 그것에 기초한 외교사 서술이 아니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일정하게는 강제된 그런 외교사 서술이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국제 관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어떤 다른 국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어떤 비교 역사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주의 역사관에서는 다른 문명권의 사고나 이익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그런 국가들로서는 또 주변부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와 이익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변부에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의 사고나 어떤 세계관을 전혀 그 도외시하거나 해서는 하고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의 사고와 이익 체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이 새로운 그 주변부의 어떤 정책과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명의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변부의 새로운 외교 사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명 충돌 사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보여왔던 문명들 간의 충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마 주변부의 그 새로운 외교 사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과 같은 중심부에서의 그 외교 사관은 그네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팽창해 나갔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주변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로 팽창해 오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래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서로 만나면서 벌어졌던 충돌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외교사가 국가를 분석 단위로 보았다고 하면 그 문명 충돌 사관은 그 문명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범위를 가지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존의 외교사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사를 국제관계의 역사를 살펴봤다는 것은 소위
근대 국제 질서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유럽 중심의 그러한 질서가 팽창해 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유럽 중심의 질서가 팽창해서 확산됨으로 인해서 그 이 국가 중심적인 근대 국가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왔지만 중심과 주변 그리고 하나의 문명과 다른 문명들 간의 어떤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교사와 세계 질서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문명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 간에 발생한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겠죠. 그런 어떤 그 단위의 정신 구조를 형성한 문명권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럽 중심적인 것, 그 동아시아 중심적인 것, 그리고 뭐 이슬람 중심적인 것, 슬라브 문명권 중심적인 것,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가 그 여러 외교사의 사건들을 살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생각했던 것과 어떤 동아시아적인 중심에서 생각했던 것, 슬라브 중심에서 생각했던 그런 시각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교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외교사는 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한 외교문서 속에 숨어있는 대외인식에 관한 정신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동안은 강대국들의 외교문서에 숨어있는 대외인식에 관한 정신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외교사의 중심된 작업이었다라고 하면 주변부의 그 외교사의 관점에서는 주변부와의 관계를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러면 주변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강대국들의 어떤 외교 문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외교 문서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그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주변부의 관점에서 외교사를 이해하고 문명 충돌 사관에서 서로 간의 그 문명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 강의 그 주변부의 외교사를 주제로 한 강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